반갑습니다. 먼저 고재 스님께서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처럼 생계 같은 것도 같이 책임져야 되고 또 이것저것 사회적인 역할도 하고 또 가정에서의 역할도 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스님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인연이 있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31년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좀 더 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제가 좀 어렸을 때 또 스님 수행하시는 거 뵙고 정말 늘 감동적인. 근데 그 뒤로 스님께서는 이제 선원에서도 열심히 정진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불교는 이렇게 사는 게 불교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불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에 바탕을 두고 뿌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스님께서 묵묵히 지금 또 수십 년 하고 계신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앞으로의 한국 불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밤에 잘 주무셨죠? 네. 너무 잘 아시네요, 그죠? 네.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이 돼서 저도 편하게 잤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불교, 명상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공동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에 대한 관심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명상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한 명상의 핵심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4가지 명상의 통합과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를 4가지로 정리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고 그 과정 전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강의 잘 들으러 왔다 잘 들었다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온 보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음악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음악 소리가 나올 겁니다. 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 위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거래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이. 작은 배들이 연기 부어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 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저며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 친구야,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네, 이제 봉우리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각자 삶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 봉우리가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될 수 있고, 또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우리를 바꿔가면서 오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봉우리가 있는 걸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그 봉우리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 수행이나 명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향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깨달음, 더 어떤 이상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추구하는 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 노래가 또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의 이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럼 도대체 명상의 핵심은 뭘까? 각자 여러분들 다 명상하시고 수행하시고 참선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상의 핵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화두 드세요 하면 여러분들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명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수행 경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20살 좀 돼서 그때 송감사절에 이렇게 살다가 그때 강원 1학년 때 이제 영장이 와서 그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경험도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군대 갔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수행했죠. 그래서 채식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채식도 하고 그러면서 군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수행이 뭐냐면 늘 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늘 깨우기 위해서 늘 마음을 각성시키는 그런 수행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야간 훈련이 있었어요. 야간 훈련이 사격 훈련이었는데 그때 사격 훈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가 났고 그래서 굉장히 막 급박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에 막 앰뷸런스도 오고 다친 이제 친구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도 보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깨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수행이란 뭘까? 이렇게 굉장히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수행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고 그리고 제가 해보던 어떤 수행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이나 수행에 대해서 명상이란 뭘까?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명상의 목적일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앤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게 되죠. 그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그것이 정말 명상과 수행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도와주려고 하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2700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나름대로 발전의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쭉 발전되면서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양상이 바뀌기도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것이 중간에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대승불교이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살이라는 개념은 한 발은 중생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한 발은 깨달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중간자이고 매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수행하면 이런 중간자나 매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해탈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소승불교적인 해탈인 것이고 대승불교에서의 해탈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뿌리를 두고 이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화두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빠져나오고 내 고통과 거리를 두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또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제콘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명상가이자 심리치료사가 있는데 그 분이 한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정서적 삶의 기초가 되는 발달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괴로운 응어리를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성 수련은 큰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명상에 집중할 수 없고 우리가 명상 중에 얻은 성과를 남들과의 상호관계에 적용할 수도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일종의 회피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명상과 수행을 접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왠지 명상 수행하면 내가 가진 문제들은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명상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명상적인 관점은 불교 명상에서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교 명상의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는 초기 경전에서 중도라고 되어 있죠. 중도는 크게 두 가지의 중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방법적인 중도, 수행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 방법도 중도여야 하고 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편은 팔정도를 설명한 거예요. 팔정도는 크게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생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팔정도를 다시 네 가지로 구조화시킨 것이 바로 바라보기, 지혜, 자비, 삼속으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네 가지 명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명상이 바로 바라보기, 지혜, 삼속으로, 자비라고 하는 네 가지 그 구조를 말합니다.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안에는 바로 어떤 수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우리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정도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명상의 네 가지 이제 핵심이 나와 있죠. 그 바라보기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흔히 말하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말해요. 현대 명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마음챙김 이런 식의 수많은 심리학에 근거한 수행 방법들은 사실은 다 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건 한 부분인 거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지혜는 바로 연기법에 대한 통찰이에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그냥 명상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기법으로 나와 세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한 측면이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앉아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 자비의 원래 정신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 삼속으로라고 하는 편인데요. 이 삼속으로는 이 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측면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아까 우리가 각자의 봉우리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이 편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쳐져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어떤 명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명상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동그라미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우주. 네. 마음. 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네,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가지고 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 네 가지는 우리 마음이 가진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명료하게 잘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명료하게 나와 이 세상을 관계적으로 연기법적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앉아있는 나의 마음에 자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이 바로 철저하게 이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전해질 때 우리 마음은 각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정도의 원리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단조해서 바라보면 나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주의 집중은 잘 되는데 자비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자비의 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명상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그 초월적인 걸 꿈꾼다. 그러면 그 명상은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잡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은 깨어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명상의 이제 핵심과 어떤 균형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밧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밧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도 머물러서 안 되고 오른쪽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상적인 삶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밧줄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그죠? 내가 스스로 밧줄 위에 올라와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어떤 일을 할 때 해보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해져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일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균형이 잡힌 상태는 바로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균형이 잡힌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바라보기라고 한 것을 아까 이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빨리오 사띠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싹바자냐라고 해서 정지를 의미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번역하면 정념인데요. 바를 정자의 생각념자. 이건 올바른 주의 집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에 지금 주의 집중하고 있죠?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정념이에요. 이건 하나죠, 한 측면이죠. 다른 측면은 뭐냐? 정지입니다. 그럼 정지, 발을 정지에다 알지자. 그 지는 무슨 의미를, 무엇을 말하는가? 이 알지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화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순간순간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지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높낮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변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 이것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이
동시적으로 작동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의 집중만 하는 거, 주의 집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완은 되지만 변화에 대한 관찰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네. 변화에 대한 관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도 마음도 변하고 있고 우리 생각도 느낌도 변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현상들도 다 변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를 보는 것이 이 불교 명상에서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현대 명상들은 대체로 다 이 주의 집중, 이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화를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를 봐야지만 우리는 일체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킹스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을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림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그래서 이 수행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두려움, 또 편견이 일어날 때 그것들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명상의 아주 그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맥락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본다는 건 고정된 틀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메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명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초점에 가 있지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어야지만 메타적인 의식이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적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알아차림의 한 부분이고 주의 집중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타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까지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비는 흔히 사랑과 연민이라고 하잖아요. 자라고 하는 건 메타라고 하고 비라고 하는 건 까루나라고 해요. 자비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고요. 자는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비라고 하는 거는 연민 같은 걸 말하는데 이거는 약간 고통과 관련이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는 사랑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끊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자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고 자비는 그냥 개발되지 않고 바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고통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많이 있지만 생로병사, 그죠? 네, 특히 죽음 같은 거, 죽음을 잘 관찰할 때, 그리고 뭐 사고팔고라고 하죠. 여러 가지 고통의 양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소멸에 대한 고통이에요. 모든 있는 것들은 생성된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상들도 똑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고통을 받는 각성이 바로 우리 마음의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티베트 이제 용계의 민규를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도들에게 자비란 단순히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티베트어는 닝제인데 마음이 완전하게 곧바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닝제는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답으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기대나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느낍니다.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비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닝제라고 하는데 티베트어로 이것은 마음이 완전하게 바로 확장된 상태예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요, 우리 머릿속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볍게 대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건 자비의 하나의 시작이고, 진짜 자비는 내 마음이 곧장 확장이 돼서 나와 대상의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이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겪는 고통에 비로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하면 우리는 계속 고통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고통, 일어나면 안 되지라든가 억제하고. 근데 그게 불교 명상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잘 하고 수행을 잘 하게 되면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잘 느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감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명상은 초월을 지향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죠? 고요한 곳을 찾아야 되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야 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명상은 내가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현장,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명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 많이들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단순히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자비였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지혜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드리고, 네. 지혜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면 늘 말하는 게 이제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하잖아요. 그 지혜의 핵심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고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걸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존재와의 그런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일러서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고, 이것의 속성을 공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반야심경 이야기할 때 늘 공이 나왔잖아요. 그 공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조건져져 있고 변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통찰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진화심리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붓다는 무아에 관한 최초의 설법에서 우리가 자아의 일부라고 여기는 많은 것이 실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자아의 일부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외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붓다는 우리가 자아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들이 끊임없는 변화의 성질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건이 변하면 그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명상 수행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 주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대승불교적으로 말하면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 모든 현상이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삶 속으로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불교 명상은 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고, 이 삶에서
현실 도피가 아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할 때 현실 도피하려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한테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로 인해서 겪는 그 괴로움의 양상들을 잘 보고 나는 어떤 이유로 돈 문제로 괴로움을 겪게 됐는가를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통찰하면서 그 문제를 잘 관찰하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이 명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이라고 하는 걸 나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비이원적인 이런 어떤 중도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상에 명상이 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선에서는 평상심시도라고 하잖아요. 일상 다반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명상은 모든 순간이 사실 명상의 시간이고 명상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법문을 들을 때도 사실은 이 안에서 명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교 명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또 우리 삶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본래 부처였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면 마크 엑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심리치료사이기도 하고 명상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마음이 이완되고 창의성이 자극된다면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은 자아의 요구에 따른 일시적인 성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대 명상이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잖아요. 명상하면 심지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말도 하고, 명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보면 그것들도 다 자아의 성취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생활의 가르침은 명상의 이런 피상적 혜택에 만족하지 말라고 공고한다. 올바른 생활의 가르침은 명상적 이해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공고한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명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생활, 팔정도에서 말하는 올바른 생활은 명상적 이해를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들이 선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해어록이라고, 이제 대종고스님 가나선을 주장하신 스님께서 어떤 식의 표현을 했냐면 입득세가 출세무효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말을 풀어보면 세속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속을 남김없이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세속을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굉장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정신을 일깨워보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시고 수행도 하시잖아요. 명상하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들의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순망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다반사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곳, 많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수작하고 이야기하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이곳이 사실 명상에서 그 지혜와 자비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이자 장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명상 방법을 보면 어쨌든 전부 다 팔정도에 기반되어 있고, 팔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다뤄질 때 이것들이 진정한 불교 명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명상 껴있는 만큼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 10걸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이 선불교의 15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개발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하면 우리는 명상의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 명상의 본질로 나아갈 때 명상에 대한 오해, 부작용,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하실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실용에 머물지 말고 명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원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지 명상 과정 중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할 때 우리의 삶과 연계시켜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명상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원래 질문에 시간이 없었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시고요. Yes.
이낙한 스님의 명상 음악이 참 좋아서 그 음악을 깔고 제가 대음으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한 7분 12초 정도 걸리는데요. 들으실 때 눈을 감고 명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